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부터 시사상식 강의를 맡게 된 양광모라고 합니다. 자, 에듀윌 우리 시사상식 매월 이렇게 발간이 되고 있는데요. 자, 1월 거 시사상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시사 전체 토픽 준비한 것은요, 약 43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목차를 이제 이렇게 한 10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를 커버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세부 주제별로, 분야별로 목차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정치 행정과 관련돼서 3개 소재가 있고요. 이렇게 아마 1강을 나갈 겁니다. 그리고 자, 경제 산업 분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강이 나갈 거고요. 1강, 2강.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환경. 여기도 중요한 게 많습니다. 이렇게 3강.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국내 소재가 있죠. 그 다음 이제 국제 관련돼서 국제 외교와 북한 안보 관련해서 4번째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 미디어, 과학 IT, 특히 과학 쪽에 최근에 중요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번째 강의. 그리고 마지막 스포츠 엔터, 인물 영어. 이렇게 해서 6번째 강의. 총 이렇게 6강의 내용을 가지고 43개의 소재를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처음 커버 스토리입니다. 우리 중요한 내용을 제가 빈칸으로 여러분 한번 맞춰보라고 이렇게 빈칸을 해놨는데 한번 넣어볼까요? 자, 가장 중요한 우리 1월달 이슈 신종 변이 뭐의 습격 기억나나요? 자, 오미크론이죠. 오미크론의 습격. 그리고 어디에 감도는 전운, 전쟁의 기운. 어느 나라에 지금 전쟁 이슈가 가장 크게 있나요? 바로 우크라이나죠. 그렇죠? 이 2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가볼게요. 자, 먼저 신종 변이 오미크론의 습격입니다. 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기존 이제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이 5배 강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K방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방역에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죠. 연일 확진자가 5,000명, 6,000명, 많을 때는 7,000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도는 이렇게 별표 2개라고 쳐놨는데요. 저는 이제 별표를 가지고 중요한 이슈들을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별표 1개부터 3개까지가 있는데 별표 3개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미크론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야 될 키워드. 자, 먼저 최초 이제 이것의 발견은 남아공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실제 최초 확진자는 남아공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보츠니아인데요. 우리 이제 남아공에서 의사가 요게 이제 발견했다고 해서 남아공에서 확산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크게 첫 번째, 전염력이 기존 델타 변이에 비해서 상당히 강하다. 한 5배 정도 강하다. 그리고 우리 지금 백신 1차, 2차까지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셨는데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감염이 되는 걸 돌파 감염이라고 그러죠. 돌파 감염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신 무용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하나 이슈가 됐던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변이 바이러스의 장명법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는 겁니다. 뭘 가지고 변이 바이러스 첫 번째 변이, 두 번째 변이 이름을 붙이느냐? 델타나 오미크론 어디서 이름을 가져왔을까요? 자, 그리스 알파벳입니다. 그리스 알파벳. 자, 그리스 알파벳을 보면은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A라고 얘기하는 걸 알파라고 그리스에서는 장명을 하고요. 이렇게 알파, 그 다음 베타, 감마, 델타. 예컨대 델타 바이러스 4번째 바이러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오미크론은요. 이름이 어떻게 왔냐면은 제일 처음에 이게 뉴스화 됐을 때는 오미크론 바이러스라고 붙여지지 않고 누 바이러스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렇게
이제 누 바이러스의 순서였는데요. 이 누 바이러스가 실제 뉴라는 이름과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누 바이러스라고 하면 몇몇 사람들은 뉴 바이러스, 새로운 바이러스 이렇게 헷갈리기 쉽죠. 그래서 이건 건너뛰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이름이 그러면 우리 자이 바이러스라 부를까? 라고 했는데 이 자이 바이러스가 자, 영어로 표기하게 되면 XI입니다. 마치 발음 기호가 C랑 유사하죠. C. 이게 중국의 주석인 시진핑 주석의 C와 이름이 또 유사하다 해서 이것도 국제적인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오미크론으로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의 이름이 어디서 왔냐? 그리스 알파벳 순서대로 변이 바이러스 이름이 장명되었다. 그리스 하나 알아두시고요. 이게 상당히 지금 심각해서 자, 첫 번째 위드 코로나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 뭐죠? 우리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얘기하죠. 위드 코로나, 코로나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의 적신호. 또 방역 패스 또는 백신 패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우리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들이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 이제 저 접종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증명서죠. 이 방역 패스 시행이 더 확산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해 볼게요.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커버 스토리 중요한 내용 바로 전쟁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감도는 전쟁의 기운.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서로 이제 전쟁 격돌이 거의 임박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지금 유럽에 화약고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에 약 17만 정도의 병력이 집결해 있습니다. 이 강의를 촬영하는 지금 이 시점에는 뭐 한 1만 병력 정도가 러시아에서 이제 좀 철수를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래도 10만 이상 되는 대규모 병력이 이 국경에 지금 집결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도 러시아에 대해서 고강도 제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네 지금 병력 빼지 않으면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고 서로 지금 치열하게 맞대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주요 이슈는 두 나라가 어디냐? 전쟁과 관련된 나라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다. 이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형식적인 배경은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토라는 거는 우리 군사안보기구의 이름인데요. 유럽에 있는 군사안보기구. 뭐의 약자냐?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약자입니다. 자, 미국이 주축이 되어 있는 어떤 서방권 자유진영의 어떤 군사안보기구예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런 미국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토에 가입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이제 러시아가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는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이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 과정을 좀 살펴보면은요. 역사적으로 먼저 1990년대 때 공산주의 진영이 붕괴를 하죠. 그 전에 이제 7, 80년대 극심했던 냉전,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간의 냉전이 이제 와해가 되면서 공산국가, 특히 이제 동구권, 유럽, 동유럽 공산국가가 붕괴되고 러시아 역시도 이제 붕괴됩니다. 그때는 구소련이라 불렀죠. 소련. 붕괴되면서 관련된 소련의 여러 연방 국가들이 많이 독립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독립국가였죠. 근데 이제 이 우크라이나는 친서방 정책,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미국 이쪽과 친한 친서방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와 반대 세력에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몇 년 전 2014년에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밑에 쪽에 있는 영토 중에 하나인데요. 흑해, 이 흑해가 러시아 국경과도 맞닿아 있고 우크라이나 국경과도 맞닿아 있는데 그 흑해의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크림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가 여기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실제 이 크림반도는요, 우크라이나 영토이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많은 친러시아 성향의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어서 더욱더 이제 점령의 그런 실마리도 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위협을 받겠죠. 그래서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 나토 가입을 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러시아가 반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 이게 우크라이나 지도예요. 그리고 그 위에 러시아가 이렇게 서로 국경을 이렇게 맞닿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상당히 많은 병력들을 배치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침입해 들어올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이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땅을 러시아가 이미 하나 점령을 했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를 막기 위해서 여기에 나토 가입을 통해서 나토 가입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나토란 게 뭡니까? 여기 써 있죠. 자, 별 두 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원래 이 최초로는요, 1949년 이 냉전 아주 초기에 구소련 이 동구권 공산국가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군사안보기구인데요. 근데 이 90년대 소련이 해체한 후에는 이게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남아서 미국 중심의 어떤 유럽 군사안보기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에 가입했던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발티 삼국도 있고요. 이런 헝가리나 루마니아 이런 데들이 다 지금 나토에 가입을 했어요. 그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미국과 함께 그런 군사훈련도 하게 될 테고 미사일 같은 것도 배치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은 어디가 가장 위협을 받을까요? 러시아가 상당히 위협을 받겠죠. 심지어 이 우크라이나까지 이렇게 뭐 전쟁, 훈련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이 쳐들어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자기네 입장에서는 위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보면은 러시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땅도 결국 러시아 땅이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상당히 지금 유럽의 화약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 하나 뭐가 글자가 하나 있죠? 자, 나토를 외울 때요, 반드시 같이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시험 문제를 보다 보면은 잘 나오는 오답들이 있어요. 이 나토가 시험 문제가 될 때 항상 나오는 오답이 바로 이 바르샤바 조약 기구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나토가 냉전 시대에 이 자유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유럽의 군사 기구였다면은 그러면 그 냉전 시대에 여기에 맞선 공산국가의 어떤 군사기구가 있겠죠. 그게 바로 바르샤바 조약기구예요. 당시에 이제 냉전, 유럽 쪽 냉전의 이제 공산권 국가는 주로 이제 동독, 그리고 당시는 소련이었겠죠.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됐던 공산국가, 공산권 군사기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도 90년에 이제 베를린 장벽 붕괴되면서 동독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91년에 소련도 해체되게 되면서 요거는 없어졌는데 나토는 그대로 남아서 군사안보기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정치 행정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커버 스토리가 제일 중요한 거였고요. 이제부터는 어떤 세부적인 주제 한 꼭지씩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강의는 이렇게 두 개를 해볼 거예요. 자, 정치 행정 관련돼서 자, 어떤 이슈들이 있냐,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항상 12월이 되면은 나오는 이슈죠. 바로 자,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이제 결정이 났어요. 국회에서 약 한 얼마 정도, 한 607조 정도 원으로 결정이 났고요. 두 번째, 자, 주택에 대한 양도세. 세금은 이제 국가가 정하는 건데 정책적으로 우리나라는 1주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양도를 할 때 양도 차익이 있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고가주택 이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금액을 넘어가면은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이 금액 이전의 금액으로 팔았을 때는
비과세를 해주겠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의 기준이 되는 그 딱 커트라인 금액 9억에서 12억으로 내년부터 증가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이슈. 전 대통령이죠. 그죠? 누구죠?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이게 또 하나의 이슈가 되겠네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2022년 대한민국 예산 707조 원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12월 3일 날 국회 본회의 통과했네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어느 정도냐? 608조 원, 607조, 608조 원 규모입니다. 슈퍼 예산이라 불러요. 엄청난 금액의 예산, 기존 예산을 초과한 막대한 금액의 예산을 부르는 키워드가 슈퍼 예산이다. 그 다음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 예산안은요, 법률로 정해졌습니다. 처리 기한이요. 12월 2일이에요. 근데 넘겨서 12월 3일 날 통과됐습니다. 보통 2010년대 이후로 가면은요, 거의 법정 처리 기한을 어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통 우리 예산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산 과정. 예산 과정을 보면은 크게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이제 기획재정부, 기재부, 행정부죠.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요. 이 편성했던 거를 이제 심의, 의결합니다. 보통 편성을 한 10월 요 정도까지 하게 되고요. 심의 의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한 거죠. 요게 이제 국회에서 입법부, 국회 입법부에서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2022년에 집행이 되겠죠. 집행. 요건 다시 이제 각 부처에서 정부에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거쳐서 이제 집행이 다 되고 나면은 이게 제대로 됐는지 이제 결산. 이것도 국회에서 이렇게 심의, 의결 이런 걸 담당하는 부서를 예산결산위원회, 예결위라고 부릅니다. 예결위에서 또 결산하게 되고, 끝나게 되면은 대체로 또 이루어졌는지 한 번 더 감사를 하게 돼요. 감사원에서 감사까지 이런 순서를 거쳐서 이런 편성, 행정부, 심의, 의결, 입법부, 집행, 다시 행정부, 결산, 입법부, 감사, 감사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 의결할 때 12월 2일은 미준수했다.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이 왜 이렇게 슈퍼 예산이 나왔냐? 바로 코로나19죠.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지금 2년을 넘게 가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손실보상금도 있을 거고요. 우리 또 이제 올해 활성화된 바로 뭐 서울페이, 또 각 지방의 화폐, 이 지역화폐 등으로 인해서 막대한 지원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한 68조 원 정도 규모로 추가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었을 거예요. 그럼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냐,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나라 예산 추이를 보면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10년 전을 보면은 한 250조, 260조, 뭐 요 정도 규모였는데, 지난 정권, 박근혜 정권 때 한 400조까지 올랐다가 이번에 거의 뭐 1.5배죠. 600조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지금 예산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거의 뭐 이때 대비해서 지금 2배 이상, 10년 만에 우리나라 예산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자, 이 예산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라는 거를 조금 감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국민들이 낸 세금을 어느 정도 기초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낸 세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 5천만 명이다. 좀 넘지만 5천만 명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게 한 600조, 대략 그냥 500조라고 해볼게요. 500조 정도가 예산으로 잡혔다라고 한다면은 이 5천만 명이 대충 얼마 정도의 세금을 냈을까요? 약간 1,000만 원 정도라고 감을 잡으면은 이 예산에 대한 감을 잡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한 사람이 한 1,000만 원씩은 세금을 내는구나. 물론 이제 세금 낸 게 다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균형 예산이 있고 그거보다 적자가 될 수도 있고 흑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세금 들어온 게 다 예산으로 간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 계산을 할 때요. 조금 똑똑한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두 가지 하나 팁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겁니다. 만 곱하기 만은 억이에요. 만만은 억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2만 원짜리 콘서트에 3만 명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얼마냐 금액이 만만은 억이니까 이게 6억이에요. 전체 입장료 금액은 6억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000명 곱하기 만원은 억이에요. 만만은 억이고 1,000 곱하기 1,000은요 100만입니다. 1,000 곱하기 1,000은 100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1,000 곱하기 1,000은 이렇게 하면은 100만. 이렇게 500만 억. 근데 만억은요 조죠. 그래서 500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을 600조, 대충 뭐 500조라고 본다고 할 때 1인당 5천만 명인 국민이 한 1,0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는 거다라고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딱 그만큼 내는 건 아니지만 1,000만 원 정도. 그러면 실제 내가 1,000만 원을 내나?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1인당 1,000만 원씩 내서 뭐 500조 정도의 예산이 잡혔다. 내가 1,000만 원 내나? 실제로 그렇게 내진 않죠. 우리나라 근로자 1인 평균 그 소득, 연간 소득이 한 4천만 원 정도, 연봉이 한 4천만 원 정도라고 해요. 한 10% 정도 세금을 낸다고 하면 400만 원인데 그러면 600만 원 어디서 왔느냐? 이런 거죠. 우리 보통 세수에서 좀 큰 부분이 국세입니다. 지방세는 있는데 이 지방세는요. 보통 우리 주민세 1년에 한 번 내는 뭐 3만 원 내시는 분도 있고 뭐 5만 원 내시는 분도 있고 1년에 한 번 내는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같은 게 지방세고 그 외에 또 국세를 거둘 때 한 10% 정도 지방세를 걷기도 해요. 근데 지방세는 얼마 안 된다고 보고 국세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국세는요. 크게 세 가지로 크게 구성됩니다. 국세의 한 3분의 1이요. 법인세. 법인들이 내는 법인세. 또 3분의 1이 개인이 내는 소득세. 종합소득세. 우리 2월 달에 원천 그 연말 정산 이런 것도 하고 그러죠. 또 나머지 그러면 3분의 1이 뭐냐? 모든 물건에 부과되는 부가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연봉 뭐 대체적으로 근로자 1인이 한 4천만 원 그리고 근로자 아닌 사람도 있고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뭐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뭐 대체적으로 더 많이 내는 분도 있고 적게 내는 분도 있지만 요게 한 뭐 4천만 원, 3천만 원이라고 본다면은 안 내는 사람도 있으니까 300만 원, 10% 근로자 1인당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한 300만 원 내고 법인들이 한 또 300만 원 내고 부가세가 한 또 한 그 정도 된다. 이렇게 감을 잡으면은 전 국민이 모든 거를 나눠서 낸다고 할 때 한 1,000만 원 정도 세금 부담해서 이렇게 한 500조 정도 세입이 잡힌다. 이렇게 감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수치에 대한 국가 예산에 대한 감을 잡을 때 좀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세금이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이번에 예산도 슈퍼 예산 잡히다 보니까 가장 불거져 나오는 얘기가 바로 뭡니까?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지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산도 슈퍼 예산이지만
실제로 채무도 거의 이제 1,000조 원 시대입니다. 그동안 이제 세입보다 들어오는 세금보다 나가는 세출이 계속 많다 보니까 그게 바로 재정의 적자가 되겠죠. 적자가 쌓일 거 아니에요. 계속 들어오는 세입보다 편성을 많이 해서 더 많은 돈이 나가니까. 그래서 지금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은,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 재정 적자가 가속화되고 있는 거. 요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특히 속도죠, 문제는. 조금씩 증가하면은 예측 가능성도 있고 대비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증가폭이 급속하다 보니까 예측도 쉽지 않고 메울 방법도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불과 5년 전에 우리나라 적자 규모가 한 600조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지금 거의 2020년 들면서 한 6년 만에 1,000조 원을 지금 넘어가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내년에 적자가 한 1,064조 원 규모. 적자 상당히 많네요. 1,000조. 이거보다 좀 더 많은 거, 2,000조 얘기하고 있는 또 게 있죠. 2,000조 뭡니까? 가계부채. 지금 이게 더 심각한 건데 어쨌든 이런 부채들이 지금 많이 쌓이고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정치 이슈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 예산도 있지만 또 비슷한 시기에 바로 양도세 기준 9억에서 12억, 고가주택에 대한 그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증가했고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또 한 1년 정도 유예시켰습니다. 먼저 양도세부터 살펴볼게요. 자, 고가주택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집을 그전에는요, 한 5억에 사서 9억에 팔았어요. 그럼 양도 차익이 4억이 발생하죠. 이 4억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원래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정부가 1주택자에 한해서는 1주택자, 실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 1주택자 실거주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1주택자에 한해서는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어요. 9억, 실제 거래가 9억까지, 9억 넘어서 팔게 되면은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는데 9억까지 팔게 되면은 비과세입니다. 1주택자만 그래요. 근데 이 9억이 바로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선이다. 9억 넘어가면 고가주택이다. 1주택자를 할지라도 양도세 내라 라고 했는데 그게 이번에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대부분 주택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갔죠.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도 지금 10억을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을 12억으로 상향했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1주택자가 12억 원 밑으로 집을 팔게 되면은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자, 가상자산. 가상자산이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1년 유예됐습니다. 원래 내년부터 2022년 1월 1일, 내년이라고 보기 힘들죠. 여러분,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 시점은 아마 2022년일 가능성이 큽니다. 2022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를 한다고 했는데 1년 유예 줬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국회 본회의 통과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추가적으로 우리 알아둬야 될 상식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기준인데요. 자, 일반적인 국회 본회의 통과 기준 뭐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과반출, 과반수 이상의 찬성, 과반찬. 재적의원 과반출, 과반찬. 요게 국회 통과 기준입니다. 반 이상 출석하고 출석한 사람의 반 이상 찬성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얼마인지도 좀 참고로 알아볼게요. 우리나라 지금 지금 현재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이고요. 2020년에 선거했죠. 국회의원 선거는 4년에 한 번. 2020년, 그 다음 2024년 이렇게 가는 겁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이고요. 처음 만들 때 300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역구 253명, 비례 47명 그렇게 만들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뭐
실제는 지금 300명보다는 좀 줄었어요. 이제 뭐 형사 소추되거나 이제 벌금, 뭐 징역 이런 거 살게 되면 국회의원에서 이제 나가게 되니까 지금 한 290 한 몇 명, 한 3, 4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입니다. 11월 23일 참 오래 사셨죠. 90세까지 사셨네요. 마지막까지 사진은 없었다 라고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자, 전두환 관련돼서 몇 가지 시험에 나올 키워드 살펴볼게요. 자, 언제 정권을 장악했냐? 1979년 12.12 사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12.12 군사반란. 자, 이 79년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있죠. 바로 79년 요 군사반란 일어나기 2달 전에 12.6 사건. 박재규가 박정희 대통령 총으로 피살했던 사건입니다. 김재규. 그죠? 11.6 사건, 박 대통령 사망. 그 이후에 2달 후에 이제 전두환 신군부가 하나회를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킨 게 12.12 군사 반란입니다. 박 대통령 죽고 나니까 이제 나라가 어수선하겠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부통령이었던 최규하 부통령이 이제 임시적으로 대통령에 올라오게 되었고요. 그래도 이제 어수선하다 보니까 이제 군대 실권을 갖고 있는 이 전두환 소장이 자기 사조직, 이게 하나회가 뭐냐면은 비밀 조직입니다. 전두환 중심의 비밀 군사 사조직, 전두환의 사조직, 요 하나회를 중심으로 해서 최규하 대통령을 몰아낸 사건입니다. 신군부라고 불러요. 새로운 군부다. 그럼 그 전에 박 대통령도 군부였죠. 그죠? 그 이후에 신군부라고 합니다. 우리 고려랑 좀 비슷하죠. 고려도 무인 세력이 있고 신흥 무인 세력이 있고, 고려 이제 중기를 잡았던 이제 최씨 무신 정권, 최충원 뭐 얘기하는 그런 무인 정권이 있었고, 또 고려 말에 이성계를 주축을 한 신흥 무인이 생기죠. 이때도 신군부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자, 그 외에 또 전두환 관련된 키워드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정권을 잡고 79년 정권을 잡고 바로 다음에 80년 5월 18일 날 5.18 그 유명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생기죠. 그때 유혈 진압했던 게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요. 참고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 죽고 난 79년 10월 26일부터 이 광주 민주화 운동 전날까지, 요까지를 서울의 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군부 세력이 죽고 서울에도 민주주의가 찾아왔다라고 해서 요 원래 말이요. 요게 원래 체코의 공산국가가 물러나면서 체코에 민주주의가 왔다. 체코의 수도가 어디죠? 프라하죠. 체코 프라하의 봄을 우리가 좀 가져와서 우리는 서울의 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79년 12.6부터 5월 17일까지 광주 민주화 운동 전날까지를 잠시 서울에 잠깐 봄이 찾아왔다. 민주화 시기가 잠깐 도래했다. 그리고 결국 이제 5.18이 일어나게 되죠. 다시 이제 우리나라 신군부에 의한 암흑 정치 시대로 가게 됩니다. 80년 9월에요. 민주화 운동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선거, 대통령 선거를 그때는 국회 비슷한 회의예요. 여기서 간접 선거를 통해서 11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 밖에 또 잘 나오는 것들, 경제 관련된 이슈인데요. 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던 80년부터 87년까지, 그때 이제 우리나라 경제는요, 그나마 좀 괜찮았어요. 삼저 호황, 세계가 상당히 낮았다는 거예요. 뭐가 낮았냐? 그래서 유가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유가,
뭐 유가가 낮았단 말은 물가도 낮았다는 거죠. 물가, 유가 낮았고요. 달러 가치 낮았고요. 금리도 상당히 안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물가 고성장 시기, 경제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잘했을 수도 있고 그 전 대통령이 잘했을 수도 있고 그 기반을 잘 닦아놓으니까 그 다음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물가 고성장 시기가 도래했던 시기가 이 11대 전 대통령 전두환 시기였습니다. 참고로요. 용어 하나 더 알아두고 갈게요. 저물가 고성장을 뜻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경제 용어예요. 골디락스. 저물가 하에 안정적인 고성장, 상당히 이제 좋은 시기였다. 골디락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정부의 그 불만이 많았겠죠. 여전히 이제 군부 세력이 탄압적인 어떤 정책을 펼치니까요. 그래서 이 국민들을 우민화 정책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정책이죠. 대표적인 정책의 이름이 3S 정책이라고 해요. S가 3개 있습니다. 먼저 스포츠를 육성했어요. 우리나라 프로야구, 프로축구 같은 게 이때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섹스, 뭐 성에 대해서 많이 좀 풀어줬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스크린, 영화 이런 것들을 육성시켰습니다. 그 밖에 뭐 야간 통행 금지 해제 이런 것들도 이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해외여행 이런 것도 이 시기에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자유화. 자, 이게 이제 전두환 관련된 주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치 행정 분야에 대한 시사 이슈 점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제 산업 분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